에마니엘 레비나스가 1948년에 시간과 타자를 발간한 후 30년 만인 1979년에 재판하면서 쓴 서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해 드릴 글은 2024년 문해출판사에서 강영한, 강지아가 옮긴 것입니다. 원서의 제목은 Emmanuel Levinas, Le temps et l'autre. 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문. 30년 전에 출판한 글을 다시 발간하면서 서문을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쓴 책에 서문을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책의 부족함을 더 빨리 알아보고 그것을 더욱 곤혹스럽게 느낀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읽게 될 텍스트는 장바리 카르티에 라탱 별표에 세운 철학학교가 시작한 첫 해였던 1946에서 1947년의 시간과 타자 Le temps et l'autre. 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4차례의 강연을 속기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텍스트는 철학학교 총서 가운데 제1집 1948년으로 나온 선택, 세계, 실존 Le choix, le monde, l'existence. 에서 처음으로 빛을 보았는데 기쁘게도 잔허시, 알퐁스 드 발른스, 장발의 글과 나란히 실릴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화제가 바뀌거나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후 맥락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논제들, 끝까지 탐색해보지 못한 실마리들, 좀 더 체계적으로 전개하지 못한 생각들이 이 글 속에 들어 있습니다. 1948년의 서문에서도 이미 지적했던 이러한 결함은 아마도 텍스트의 노화 때문에 이번에 더욱 두드러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다시 책으로 출판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또 그렇게 하면서도 텍스트를 새롭게 고쳐 쓰는 일을 포기한 까닭은 제가 여전히 이 책의 주요 기획을 지지하고 있고 사상의 다양한 흐름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획의 발생과 최초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처럼 서둘러 쓴 글의 경우 페이지가 나아갈수록 설명의 윤곽이 더욱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시간은 유한한 존재의 한계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유한한 존재가 신과 맺는 관계일까요? 유한성과 반대되는 무한이나 욕구에 반대되는 자기 충족을 존재자에게 보증해주지는 못하지만 시간은 만족과 불만족을 넘어선 덤으로 주어진 사회적 관계를 뜻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검토해보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시간과 타자는 시간을 존재자의 존재, L'être de l'étang. 라는 존재론적 지평이 아니라 존재 저편, L'au-delà de l'être. 의 방식으로 다시 말해 타자에 대한 사유의 관계로 예감합니다. 시간은 예컨대 에로티시즘, 아버지의 존재, 이웃에 대한 책임처럼 타인의 얼굴 앞에서 사회성의 여러 형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관계요. 전적으로 다른 이 Tout autre. 초월자, 무한자와 가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곧 지향성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관계 또는 종교입니다. 지향성은 표상, 즉 다시 현재화하는 행위를 내포하기에 타자를 현존으로, 현존에 함께 귀속한 자로 환원시키고 맙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와는 정반대로 통시성, Diachronie. 가운데서 타자의 타자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유에 무관심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자의 존재, 양태로서의 시간은 결국 존재자의 존재를 서로 배타적인 각각의 순간들, 안정되지 않고 자신에게조차 충실하지 않은 순간들로 분산시킴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순간은 자기 고유의 현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과거로 밀어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각각의 순간은 현존에 대한 번쩍이는 이념을 제공하며 무의미와 의미, 죽음과 삶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성이 지속의 체험에서 무언가를 빌려오지 않고 영원성의 이념, 곧 다가 일이 되고 현재의 완전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 방식을 선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자처한 결과 영원성이 시간을 초월할 수 있으리라는 상상에 빠진 채 어느 한순간의 섬광일 뿐이며 반쪽 진실에 불과한 것을 감추고 있다는 혐의를, 결코 회집 불가능한 것을 모을 수 있다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는 혐의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영원성과 지성적 신은 결국에는 이처럼 추상적이고 불안정한 시간적 분산의 반쪽,
순간들로 구성된 추상적 영원성이나 죽은 신이 되지 않을까요? 이와는 반대로 시간과 타자에서 간략하게나마 제시하고자 한 주요 논제는 시간에 대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성됩니다. 시간을 영원성의 강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동화될 수 없는 것, 절대적으로 타자적인 것, 경험에 의해 동화되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 또는 그 자체로 무한한 것, 개념적으로 이해되기를 거부하는 것, 바로 그것과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한자 또는 이 타자를 마치 손가락으로 하나의 단순한 사물을 가리키듯이 지시대명사 또는 그로 가리키거나 구체적인 형태를 갖도록 하기 위해 정관사나 부정관사를 붙이는 것을 용인하는 이유는 이 관계가 보이지 않는 것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비가시성은 인간 인식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타자적인 것의 무한성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곧 인간 인식의 부적합성 때문에, 그리고 일치, 즉 동시 발생의 사건이 여기서 가질 수 있는 부조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일치의 불가능성과 부적합성은 단순히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통시성 안에 주어진 불일치의 현상 가운데서 의미를 갖는 개념입니다. 시간은 이 불일치가 언제나 있음을, 또한 갈증과 기다림의 관계가 언제나 있음을 뜻합니다. 이 관계는 관념적인 실보다 더 가느다란 실, 통시성에 의해 끊어지지 않는 실입니다. 통시성은 이 실을 관계의 역설 가운데서 보존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최종적 공동체라는 방법으로 각 관계항에 최소한의 공시성을 제공하는 여타의 관계들, 예컨대 우리의 논리학이나 심리학적 관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관계항이 없는 관계, 기대되는 것이 없는 기대,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가까운, 하지만 어떤 어긋난 연합이나 일치가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듯이 전적으로 덤으로 주어진 것 또는 전적으로 근원적 사회성의 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통시성이 공시성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가까움이 주어진 사실보다 더 소중하며 동등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충성이 자기의식보다 더 낫다는 점이 바로 종교의 난점인 동시에 숭고함이지 않겠습니까? 거리, 가까움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모두 일종의 근사치나 은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통시성은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의 고유한 의미이며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적 타자의 무한을 향한 초월로 이해되는 시간의 움직임은 직선적 방식으로 시간화하지 않으며 지향적 광선의 직진성을 담지도 않습니다. 죽음의 신비로 특징지어지는 시간의 의미화 방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윤리적 모험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의 우회로를 만들어냅니다. 1948년에 쓰인 이 글에서는 시간의 초월에 관해서 간단하게 묘사했을 뿐이고 그것도 기껏해야 예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침이 되었던 것은 통시성을 의미하는 초월과 타인의 타자성에 개입된 거리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이었으며 또한 이러한 초월의 사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각 관계항의 연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결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책이 따랐던 여정에 수정을 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방 직후 몽타느 생트 주누비에브가 제공한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를 증언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발의 철학학교는 이러한 분위기를 잘 반영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낸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철학학교의 강의실을 꽉 채운 청중들에게 베르그송적인 메시지의 전례 없는 새로움에 관해서 열변을 토하며 곧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공식화했던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의 강렬하고 감동적인 목소리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발은 살아있는 철학 내의 다양한 경향을 환영하면서 철학과 다양한 예술 양식 사이의 특별한 친족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에서 또 다른 것으로 넘나들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과감한 지적 실험으로 위험한 탐험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듯 보였습니다. 후설의 현상학, 사르트르와 메를로퐁티가 도입한 실존 철학, 하이데거의 기초 존재론에 대한 소개는 그 당시 새로운 철학의 가능성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감히 사변적 담론으로 상상해 보려고 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문제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범주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었고 학문 세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말들의 횡포에 말려들지 않고도 그들의 생각을 깊이 파보고 검토해보고 탐사해볼 수 있었고 그것을 타인에게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가브리엘 마르셀이 자신의 형이상학적 일기에서 자주 지적한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과 타자에 등장하는 여러 주제는 이 글이 쓰인 시기에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 혹은 개방성의 정신을 배경으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주제를 통로로 삼아 때로는 돌아가기도 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주요 주장을 다루었습니다. 주체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자아는 존재의 익명적 있음을 지배한다는 것, 자기는 자아로 곧장 되돌아온다는 것, 자아는 자기 자신에게 방해받는다는 것, 그리하여 유물론적인 물질성과 내재의 고독에 사로잡힌다는 것, 노동, 아픔,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 등입니다. 이어서 세계에 관해서는 먹을거리와 지식을 통한 초월, 향유 가운데서의 경험, 자기 지식과 자기로의 복고, 모든 다른 것을 자신 안으로 흡수하는 인식의 빛 안에서의 고독, 본질적으로 하나인 이성의 고독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죽음에 관해서는 그것이 순수한 없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점에서 죽음은 내재의 동일자 속으로 파고들고 고립되어 홀로 존재하는 각 순간들의 단조로움을 깨뜨리며 똑딱거리는 소리를 멈추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곧 죽음은 전적으로 다른 것, 미래, 시간의 시간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통시성은 바로 절대적으로 바깥에 남아있는 것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끝으로 타인, 여성적인 것, 아이, 자아의 생산성, 통시성의 구체적 존재 양태, 시간 초월의 분절과 불가피한 탈선에 관해서는 동일자가 타자 속에 흡수되는 탈자성이나 타자를 동일자로 귀속시키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없는 관계, 채울 수 없는 욕망 또는 무한자의 가까움임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논제들이 훗날 모두 원래 형태 그대로 다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제들이 더욱 복잡하고 더 오래된 문제들과 때려야 뗄 수 없다는 사실과 좀 덜 즉흥적인 표현과 또 다른 사유를 요구한다는 사실이 뒤에 가서야 좀 더 분명하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강의의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자성과 그것의 초월에 관해 현상하기 시도된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자성은 다수성 전체에서 어떤 관계항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순전히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타자성을 출발점으로 사유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사람은 이미 서로 다른 속성의 담지자로 혹은 같은 속성을 지녔더라도 개별화에 의해 서로 다른 존재, 타자의 타자가 됩니다. 초월적 타자성, 곧 시간을 열어주는 타자성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여성성에서 출발하는 내용을 지닌 타자성을 통해 추구되었습니다. 여성성은 다른 모든 차이와 구별되는 차이입니다. 여성성은 다른 모든 성질과 구별되는 하나의 성질일 뿐만 아니라 제게는 차이의 성질, 다름의 성질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남성성이나 남성적인 것에 대해 다시 말해 남녀의 일반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단순히 수적으로 둘이라는 사실과는 구별되는 한 쌍의 개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둘만의 사회성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순전한 벌거벗음인 얼굴의 현현이라는 예외적인 일에 아마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얼굴의 현현은 성적인 차이에서 벗어나 있지만 성애나 타자성의 본질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타자성이란 다시 말하지만 논리적 구별이 아니라 성질로서의 타자성이며 얼굴의 침묵 자체가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지탱되는 타자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애와 리비도에는 상당한 윤리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애와 리비도를 통해 인류는 둘만의 사회성에 들어가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시대 범에로티시즘의 터무니없는 단순성의 문제 제기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시간과 타자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통해서 살펴본 초월의 구조를 강조해두고자 합니다.
아들에게 주어진 가능성은 아버지가 떠맡을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그 아버지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친족 관계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의 것 또는 차이가 없지 않은 것은 타자를 받아들이고 책임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 너머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친족 관계를 지배하는 사회적 규칙에서 비롯되지는 않더라도 아마 이러한 규칙의 기초가 되는 차이가 없지 않음을 통해서 자아는 가능성 너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아의 생산성이라는 비생물학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향적 행위의 중심이자 원천인 초월적 주체성 안에서 구체화되는 능력, 힘의 관념 그 자체에 물음을 던집니다.